걸로 정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모순이 생겼어. 어떤 차원 하나에 대해서 모순을 생겼으면 그걸 물리적 모순이라고 해요. 그럼 그 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시간적으로 한번 분할해가지고 이거를 처음에는 가늘게 했다가 나중에 이 실이 나중에 굵어지는 거야. 지금 생각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평생 가는 실인데 앉아가지고 무게만 주면은 굵어지는 거야. 실이 기억합금 같이 굵어졌다가 다시 쓰면은 이 굵어진 상태니까 이게 또 원상 복원력이 있으니까 또 이 복원이 되고 나면 가늘어지는 거야.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지. 시간 분할.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구겨졌잖아요. 구겨지는 부위는 단면이 늘어나잖아. 그럼 그 단면이 늘어나니까 힘을 받는 구조가 됐다가 평소엔 또 가늘어지는 거야. 그런 물질을 개발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그걸 아주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150수가 되는 그 정도의 가늘기인데 그 안에서 뭔가 또 더 가늘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게 그냥 단일 물질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분할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굽히면은 그 자체가 단면이 늘어나면서 굵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가늘어지는 그런 구조. 그게 뭐냐면 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그 원리를 썼어요. 어떤 원리냐면 그 차 위에 보면 뚜껑 있죠. 그 철판 뚜껑. 그 차에 보면 이렇게 덮개 쪽에 보면 옛날에는 그 차 덮개에다가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어요. 왜 구불구불하게 만들었냐면 무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벼워야 되다 보니까 깡통같이 아주 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밋밋하니까 펄렁펄렁펄렁하죠. 그거를 그러면 두껍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가늘게 만들어야만이 연비가 좋아지니까 가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두껍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 결론은. 여기 한번 넣어볼까? 시간주고 분할한다. 이 차가 펄렁펄렁 할 때는 두꺼워졌다가 그 힘 안 받을 때는 가늘어졌다가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이거야. 처음에는 가늘어졌어. 근데 힘을 받아. 그럼 이게 열 받아가지고 펄렁펄렁펄렁 하는데 자체의 어떤 그 진동에 의해서 열 받아 이게 두꺼워지는 팽창하는 그런 성질의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특허죠. 움직이면은 두꺼워지는 거야. 성이 나가지고 막 두꺼워지는 거야.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면은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지는. 아니면 공간 분할. 공간을 어떻게 분할할까? 이게 어떨 때는 두꺼워졌다가 어떨 때는 가늘어졌다가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는 두꺼워졌다가 어떨 때는 가늘어졌다. 환경이 변하면 또 두께가 차이가 나고 아니면 전체 부분 분할. 이거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평평한데 세부적으로 가면 굴곡이 있는 거야. 자동차가 세 번째를 택했어요. 뭐냐면 자동차 표면은 보면 깨끗해요. 근데 그 이면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보면 가는데도 거기다가 스크래치를 막 줬어. 스크래치를 쫙 미세하게 줘가지고 방향성을 줘가지고 어때요? 가늘지만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 힘을 받게끔 그렇게 됐어. 이해가 약간 될는지 모르겠는데 표면에 이렇게 만들었어. 표면에 그거를 헤어라인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은 헤어라인. 표면이 이거는 진짜 두께가 0.2mm 두께라고 했었을 때 철판 두께 전체적으로 펄렁펄렁한 거예요. 이게 얇아가지고 퉁퉁한데 여기다가 미세한 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미세한 홈을 주고 아니면은 요쪽 면을 보면 면이 있으면 면에다가
이렇게도 이렇게 그 홈을 이렇게 스크래치를 쭉 주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면 내부적으로 어떠냐 하면 얘가 힘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이빈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평평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요철을 줘가지고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외제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할, 공간 분할, 전체 부분 요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1차적으로. 그러면 물리적 모순과 차별화되는 게 뭐가 있냐? 기술적 모순이에요. 기술적 모순은 뭐가 하나 좋아지면 뭐가 하나 나빠지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를 좋게 한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거야. 배기량이 낮은 차가 연비가 좋죠. 배기량이 높은 차들은 연비가 안 좋죠. 그럼 연비가 좋다는 말은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급가속, 급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힘은 좋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 그런 게 기술적인 모순이에요. 하나의 차원이 좋아지면 하나의 차원이 안 좋아지는 그거를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기술적 모순이라고 하고 하나의 차원이 그 자체가 두꺼워져야 되고 한쪽은 또 얇아져야 되고 그런 게 물리적 모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정도 그냥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이제 그 트리즈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내 워밍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이거 스토리텔링 많이 하시죠? 스토리텔링이 뭘까?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엮는 거예요. 근데 그럴싸하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요거와 요거의 두 가지의 그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연결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뭘까? 연결할 개자. 우리 그 연결할 때 개라고 써요. 합계 할 때 모든 걸 연결해서 합을 냈다가 합계거든. 개, 연자가 연결하다. 개연성이 있다. 연결성이 있다 그거든요. 자, 여러분. 컨텐츠하고 컨텍스트의 차이점 아세요? 컨텐츠와 컨텍스트. 이거 완전히 철학이다, 그죠? 컨텐츠. 컨텐츠는 뭐고 컨텍스트는 뭐냐? 컨텐츠는 내용이고요. 컨텍스트는 맥락이라고 해요. 맥락이라는 이야기가 뭐냐? 맥락은요. 컨텐츠를 연결해주는 개연성이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 보면 컨텍스트가 맥락이라는 뜻이에요. 맥락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체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죠? 깊이 있는 지식적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지식적 통찰은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은 기술적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 저같이 그 이면을 들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하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고 우리가 왜 가시광선에서만 보여야 이런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걸 그런 원리를 아는 거야. 그러려면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물질의 파동 원리를 알아야 돼. 파장 원리를 알아야 돼. 물질은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질량 관점에서 보면 질량이 있다는 것은 파동이 아니고 물질은 질량이다. 직진성만 있다. 이렇게 던졌을 때 물질이 이렇게 날아갑니까? 이렇게 날아갑니까? 그냥 이렇게 날아가잖아. 근데 한 사람은 또 물질은 파동이다. 뭐냐면 파장이다. 에너지는 파장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전부 파장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게 두 개가 대립이 됐어. 그게 융합적 스토리텔링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양자론이 뭐냐면 파동과 물질론을 양자라고 해요. 양자를 합한 거를 양자론이라고 해요. 광양자설. 빛을 뭐라고 하죠? 빛은 물질이자 파동이다. 그게 광양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빛인데 빛을 양쪽 이론을 다 융합한 게 광양자야. 파동설과 파동을 주장하는 학파와 입자를 주장하는 학파를 다 수용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이라 했는데 그 광양자설에서 입자와 파동을 같이 표현하는 식이 E는 mc 제곱이에요. 저게 원자력 발전의 기초식이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저거를 실험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천재적인 머리로 트리즈 기법을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막 계산을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했어. 강의를 맨날 강의하니까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막 강의 여러분들 앞에 두고 나도 지금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 솔직히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막 쏟아붓고 가잖아요. 내가 정리가 되어 간다니까. 내가 PT를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만은 여기에 웨이트를 안 두냐면 하다 보면 어회성으로 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갔어.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정리를 막 하다 보니까 영감이 떠오른 게 이거야. E는 mc제곱. 이거 뭐냐면 물질이자 파동이다 이 뜻이거든요. 에너지는 질량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학파와 빛은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차원이에요. 차원의 결합이야. 질량과 파동의 결합. 그래서 질량 1g이 파동으로 변환돼 가지고 에너지화 되는 데는 1m per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10의 10성 미터 per 세크 제곱인 거야. 1g은 어떻게 되죠? 이건 0.00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10성이야. 얼마나 큰 에너지입니까? 여기 0.00 하면 이거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아니, 10의 마이너스 3인데 이게 10의 10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이 에너지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부산 시내가 1g의 그 무게를 1g 승량 하나를 완전히 분해하면 부산 시내가 쓸 수 있는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핵융합과 핵분열은 뭐냐면 핵폭발은 이 우라늄을 폭발을 시켰을 때 초반에 1kg이었던 게 1kg F였던 게 나중에 1kg F-0.01kg만큼 요 10g이 결국 에너지화 됐을 때 그게 파괴력인 거야. 이걸 완전히 그 원자력 발전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핵 분열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분열을 시키죠? 원자를 때리잖아. 때리면 얘가 어떻게 되죠? 고온에서 여기 때리니까 에너지가 어때요? 불안정해지니까 그 체외곽 원자 보면 원자가 어떻게 돼 있죠? 원자가 중심이 있으면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요 바깥쪽에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전자와 중성자는 뭡니까? 원자장. 그죠? 여기서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에너지를 받으니까 불안정해지니까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니까 얘 전자가 어때요? 불안정하니까 파동을 거리다가 갑자기 인공위성 탈출하듯이 원심력에서 빠져나오잖아. 그 빠져나온 그 에너지가 원자 에너지거든. 열로 나오거든.
근데 그 나온 에너지 마이너스 전자 이게 줄어든 게 0.01, 그러니까 10g만큼 줄어들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뭐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그게 이제 며칠씩의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쓰는데 이거는 뭐죠? 이걸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어때요? 불안정해지잖아. 불안정해지니까 어때요? 여기서 그 뭡니까? 이거 엑스레이 선이 막 나오잖아요. 불안정한 거야. 우리가 그 에너지를 뺏은 만큼 여기서는 불안정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죠? 핵 재처리를 시킨다는 말이 이거를 500도씨에 소금물에다 넣어가지고 전기 분해를 하면은 이게 해체가 됐다가 다시 모여요. 그러면 안정화가 돼. 안정화가 되면서 나머지 그 불안정한 것들이 어떻게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1kg에 약간의 뭔가 나와. 그게 플루토늄이에요. 그거를 습식 처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플루토늄이고 나머지가 그게 뭐죠? 고순도의 우라늄이 되면 그거를 다시 원자력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플루토늄이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못 믿는 거야.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여기 대전에 원자력 연구소에 거기 돼 있어요. 실험 장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하니까 미국에서는 no. 그래서 지금 스탠바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걸 시간당 20kg를 우라늄이 이제 핵 발전소에서 나온 거 있죠. 그걸 다시 이 20kg씩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인발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20kg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라늄 생산국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어디다 파묻어야 되잖아. 우리가 실제로 요거를 조금밖에 지금 10분의 1밖에 이용을 못하고 핵 재처리를 하면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제 파묻어야 되니까 굴 깊이 파가지고 그래요. 거기다 파묻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반대하잖아. 우리 동네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핵 재처리가 되면 플루토늄만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면 이거 고순도의 우라늄을 제작하면요. 우라늄을 더 수입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우라늄 수출국이 돼요.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 단지 플루토늄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막고 있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1차로 핵 분열을 해가지고 양자론에서 이렇게 핵 분열이 된 이건 너무 언스테이블한 거야. 왜냐하면 원자 체외곽 전자가 지금 에너지로 뽑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질량이 약간 줄어들었지만 거기 E는 MC 제곱만큼 에너지가 MC 제곱만큼 썼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야. 이거를 소금물에다 넣어가 재처리해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플루토늄이라는 걸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쓰면요 10배의 효율이 나와요. 우라늄이. 좋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하면은 지금 있는 우리가 파묻었던 거 있죠. 그거 다시 다 꺼내가지고 다시 그냥 핵 재처리하고 그래서 쓰고 플루토늄은 어떻게 미국에 갖다 주더라도 그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우라늄 생산된 거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핵 재처리를 하고 다시 수출할 수가 있어요. 재가공. 근데 이제 또 그러지. 그 환경론자들하고 환경 반대론자들하고 또 막 컨플릭트가 돼가지고 또 막 그 배 들어오는 것 자체도 막 또 하겠지. 모르면. 그런데 실제로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K-스타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뭐냐면 이 핵을요 이렇게 폭발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자의 체외곽 전자를 전부 언스테이블하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뽑아내니까 어때요? 부작용이 많은 거야. 그런데 핵을 이거와
다른 물질을 융합을 고온에서 팍 시키면 거기서도 1kg과 1kg이 융합이 되면 거기서 막 빛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럼 그게 2kg가 돼야 되는데 2kg가 안 되고 2kg보다 조금 적은 무게가 되는데 그 무게가 줄어든 만큼 그만큼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E는 mc제곱인데 그거는 후유증이 없어. 엑스레이 뭐 방사선 같은 게 안 나와. 그게 뭐죠?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은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 뭐 약간 있잖아요. 온도가 뭐 조금 뜨거운 정도인데 2만도. 2만도에서는 뭐라도 그렇게 핵융합이 돼요. 근데 그 온도까지 올리는 게 어떤 식으로 올리냐가 기술이고요. 그걸 용기에다가 담아놔야 되는데 2만도를 담아놓을 정도의 그 철은 없어. 옆에만 가도 다 녹아버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전자기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중간에 공중부양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전자기장에 그걸 가둬놓는 거야. 근데 이제 전자기장이 만약에 전기가 뽑아져 나왔다. 그럼 그게 이제 흘러나오면 이제 그 대재앙이지. 막 뚫고 나오는 거지, 그지? K스타라고 들어봤죠? 여기 대전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실험용 장비가 있어. 그게 2050년에 상용화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핵융합은요, 융합폭탄 있죠. 핵 수소폭탄이 수소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하잖아요. 원자폭탄은 우라늄을 터뜨려가지고 그만큼 질량이 줄어든 만큼 파괴력이 있는 거고, 수소폭탄은 뭐냐면 수소 성분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2만도로 만들어가지고 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폭발력이 수소폭탄이 핵융합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보다요, 융합시키는 게 더 파괴력이 커요. 그럼 태양은 지금 융합이 돼가 계속 약간씩 질량이 줄어들고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파장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A to Z로 엄청난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보는 건 뭐죠? 단지 가시광선. 우리 가시광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요? 0.8 마이크로미터에서 0.4 마이크로미터. 이게 색깔의 범위네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은 0.8에서 0.4 마이크로. 이게 어느 정도냐면 1 마이크로가 머리카락이 10 마이크로에서 20 마이크로예요. 머리카락 두께가. 그거에 한 10분의 1.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이런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지금 트리즈를 하니까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거는 공진이에요, 공진. 파장 이론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귀로 듣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귀로 듣는다는 거는 파장을 여러분의 고막이 그만큼 센시티비티 아주 민감해가지고 그걸 같이 공진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어때요? 이 생체 에너지가 변환이 돼가지고 뇌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비티하죠. 근데 그보다 더 민감도가 높은 거는 눈이에요. 눈은 그 세포가요, 빛을 잡아낸다는 게 얼마나 민감도가 높은 거였어요. 빛의 그 세포가 얼마나 공진을 0.8 마이크로에서 0.24 마이크로의 그 공진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내는 거거든. 반도체에서 CCD 뭐 카메라 이러잖아요. 그 CCD가 뭐냐면 우리 망막에 공진하는 영역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빛을 받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게 100만 화소 하면은 그 셀이 100만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색깔 같은 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컨텍스트하고 컨텐츠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컨텐츠와 컨텐츠가 나열이 돼 있어. 그럼 그 컨텐츠와 컨텐츠를 연결하려면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기술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고 그런 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기술 사업화라고 해요.
기술 큐레이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서 만약에 컨설팅을 하러 갔어. 근데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뭐 먹고 살지? 그러면 그 핵심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A 기술, B 기술, C 기술을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다고 해. 근데 지금 쓰는 거는 A 기술만 A 기술, B 기술, C 기술을 그냥 따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 생산하고 있어. 그럼 제가 볼 땐 뭘 보죠? A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B 기술에 대해서 C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거의 공통점은 뭔가 웨이브라는 파장은 같은 걸 쓰는데 다른 제품을 쓰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다른 어떤 컨텍스트 관점에서 ABC를 융합을 시켜 뭔가 하나 다른 걸 만들어서 하면 새로운 시장이 나옵니다. 그런 걸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작가다. 그러면 그 뭐죠? 막장 드라마 있죠? 막장 드라마. 그거는 스토리의 끝장판이에요. 그죠? 개연성이 별로 없어. 뭐냐면 알고 보니 너희 엄마다, 너희 아빠다 이러면서 뭐 그런데 사람의 심리 구조가 그렇답니다. 시간적으로 베베 꼬아 놓고 사람 그 치정 관계를 좀 베베 꼬아 놓으면 벌써 거기서 사람이 싫으면서도 괜히 또 거기 공감이 간대.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게 성공 법칙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맥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발명을 해. 여기 보이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해볼게요. 아무거나. 자, 뭘 할까?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두 개만 말해보세요. 두 개만. 뭐 할까? 아무거나. 내가 뭘 개발하고 싶다. 아무거나. 스피커. 스피커 하나. 또 하나 더. 사인펜. 오케이. 이거? 자,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요, 저 예정이 없어요. 그냥 그 옛날에 강의할 때도 그 자리에서 특허를 5개를 출원한 적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제가 특허 강의를 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특허 5건 변리사 부르러가 앉혀놓고 우리 강의했던 거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출원서 작성해 그냥 출원했어. 그게 실력 아닙니까? 뭐 미리 준비 고민해가 할 필요 없이. 자, 볼게요. 스피커하고 이거하고 어떤 말이 안 나와. 컨텍스트. 이게 컨텍스트야. 컨텐츠야. 두 개의 컨텐츠가 있어. 저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봐요. 쟤도 용도가 있을 거야. 5why 기법을 써볼게요. 5why. 왜를 5번 하는 거야. 첫 번째, 제 목적은 뭐지? 소리를 잘 나게 한다. 얘 목적은 뭐예요? 서게 해준다. 보여주게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소리 잘 나게 한다. 근데 왜 소리가 잘 나야 될까? 두 번째 질문. 전달하기 위해서다. 얘도 두 번째 질문. 왜 이거를 잘 써야 될까? 그러면 쟤하고 얘하고 공통점은 뭐죠? 컨텍스트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5why 기법에서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벌써 다 나오잖아. 이거예요, 이거. 컨텍스트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쟤하고 이거하고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쟤하고 얘하고 어떻게 지금 보면 쟤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쟤가 저기 안 붙어 있고 없어. 스피커가 없어. 그리고 이것도 필요할 때 간혹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두 개를 한번 합쳐보자. 스피커하고 펜하고 합쳐봐요. 한번 말해봐요. 뭐가 나올까?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40가지 생각을 이렇게 썼더니 스피커로 말을 해줘. 여기서 모션을 인식해가지고 말되네. 턱 하나 나왔죠? 나왔죠? 그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지금 기술론. 왜 가능할까요? 두 번째 화예요. 스마트폰이 지금은요 자이로 센서부터 해가지고 위치 센서, GSP, GPS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쌀까 안 쌀까 지금? 싸요. 몇 달러야.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얘가 스피커야 지금. 근데 얘는 스피커를 여기다 달면은 배터리도 들어가고 하니까 불편해. 여기에 블루투스 칩 하나만 심으면 스피커는 이걸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앱 하나 설치해가지고 소리 키워놓고 적으면은 내가 목이 아프면 이걸로 그냥 적어. 그러면 얘가 말을 해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조금 더 확장해 볼게. 얘도 자이로 센서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따로 여기다 쓸 필요가 있을까? 이걸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면 안 될까요? 여기다가 그냥 펜 하나 꽂아. 아니면 케이스에 펜을 꼽는 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적었어. 여기서 소리가 나.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지. 그거야. 앱 하나 개발하고 여기 있는 자이로 센서 이용하고 나왔죠? 이거 누가 특허 낼 거야? 아니면 내가 낼 거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트리즈라니까. 그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를요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학문으로 공부하면 예, 학문으로 공부하면 나 왜 그렇게 가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앞으로 쓱 가면 될 텐데. 아, 그렇구나. 그런 배려심이. 앞으로 쓱 가면 안 되니까. 난 그래서 지금 왜 뒤로 저렇게 그냥 돌아서 가나. 여러분, 어때요? 이거를요, 학문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든 보면은 자꾸 학문으로 공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다 깨붙이고, 그냥 쉽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적게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보여주면 자꾸 그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다른 걸 못 한다니까. 그래서 10분만 쉬고 11시에 또 하죠.